지난주 Z세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번에는 알파 세대로 왔습니다. 이 마지막 단원, 선교적 교회 마지막 단원으로 알파 세대에 대해서 함께 우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알파 세대는 현재 1세에서 14세로 소아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세대 연구에서 세대의 어떤 구분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입니다. 이 세대 또한 Z세대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는 벌써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세대예요. 14살, 미국에선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이 세대를 주목해야 하며 이 세대를 알고 그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탈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나이가 16살, 미국에서는 21살이라 그러더라고요. 16살에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21살에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대를 준비하는 건 16살의 그런 어떤 공백을 미리 우리들이 학생들이 신앙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고요. Z세대를 선교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21살에 많이 빠져나간다고 통계적으로 말하는 그 청년들을 우리들이 선교적으로 붙잡는 그런 작업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은요. 현재까지의 세대가 이렇게 차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6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대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는 특히 이 6세대가 다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이 6세대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X세대, Y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됐으니까 Z세대, 알파 세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알파 세대는 출생연도 2010년에서 2024년에 탄생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구고요. 지난주에 Z세대 선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세대 간 분열보다는 이해에 집중해야 하며 X, Y 세대와 다르게 부모 의존적이며 순종적인 Z세대는 부모의 성경 교육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그 가정은요. 다른 아버지가 교회에 안 나가는 가정보다 약 1.5배 가깝게 학생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의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이 Z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NS로 인해서 Z세대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또래 공동체와 멘토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요. Z세대는 이론이나 설명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고요. 현대의 성령 임재 예배 요소를 담당하는 찬양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찬양을 잘 지원하고 좋은 찬양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Z세대들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Z세대는 협의와 일치를 중요시 여기고요. 일방적인 대화보다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증진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Z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의 교육보다는 조금 토론식 어떤 그런 방법론이 Z세대를 교육하기에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알파 세대, Z세대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대 연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이 참고하는 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투엔지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저명한 미국의 심리학자로 UC 샌디에고에서 심리학 교수를 이렇게 계시면서 세대 연구에 굉장히 골몰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보여드렸던 Z세대에 관련된 책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세대 연구를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내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방대한 양이라 다 연구를 하진 못했는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드리는 내용이 457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 현재는 소아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세대가 됐고요. 기술이 Z세대처럼 중요한데요. 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미국 내 스마트폰 보유율이 50%를 넘어서신 시기에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보면은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8살, 5살 딱 알파 세대인데 애들이 칭얼거리고 울기 시작하면요. 태블릿 PC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되게 대다수의 알파 세대 부모님들이 이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진투엔지 박사님이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유치원에 들어갈 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이 지지를 얻고 있었다. 블랙 리브스 매터 이 운동이 굉장히 그때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으로 미국 인구에서 백인의 비율이 다른 인종의 비율보다 낮은 세대래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 Z세대만 하더라도 백인이 우세한 인종이었는데 이제는 유색 인종이 백인의 비율보다 많은 세대가 알파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세대는요, 더 다양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 리브스 매터 이 운동을 할 때 굉장히 백인 청년들도 그 운동에 많이 나섰었거든요. 이제는 이 알파 세대는 그 전에 Z세대보다 더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촉각을 두고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초등교육을 온라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은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려면 대학 레벨 정도 돼야 온라인 교육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벌써 온라인 교육을 이 세대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에 훨씬 더 프렌들리하고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챗 GPT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나오는 시대,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의 어떤 변화도 일어날 텐데요. 그런 변화 가운데 이런 컴퓨터, 이런 어떤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알파 세대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통계조사도 별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제가 참고한 한 2-3권의 책 정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사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2-3권 정도의 유력한 학자들의 책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마크 맥그린들에 있는 책, 알파 세대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을 5개로 요약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이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이고요. 네 번째는 이동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비주얼입니다. 이 5가지가 알파 세대의 특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Z세대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키워드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물론 뭐 Z세대도 굉장히 스마트폰에 뛰어난 세대였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 Z세대들이 그렇게 프렌들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는요, 진짜 이 알파 세대들은요, 메타버스에 너무나도 프렌들리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기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뭐 나의 어떤 미니미로 거기서 활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까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아이들이 지금 8살, 5살인데 특히 첫째가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인지 몰랐어요. 이 연구를 하기 전에는. 근데 너무 프렌들리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벌써 제 첫째가 로블록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좀 이제 중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이런 게임들로 옮겨가는데 이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이 그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사이버 공간이요, 너무나도 편한 공간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프렌들리하게 이 메타버스 공간에 접근합니다. 그게 뭐 재미를 위해
위한다든지 아니면 취미를 위한다든지 이런 모든 그들의 어떤 성향이 여기에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교육에서도요, 저는 이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도 제가 일하고 있는 AU 미성대학교에서도 올해 저에게 이제 새로 내려온 업무 지시가 뭐냐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만들라는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대학 교육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예로요. UC 버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팬데믹 시기에 이 중간에 보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에서 졸업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팬데믹 시기에는 졸업식을 실제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UC 버클리에서는 이 그 학장님도 자기 캐릭터가 있어서 학장님 딘이 나와갖고 이렇게 딘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프린서퍼 이제 교장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총장님도 이렇게 자기의 미니미가 있어서 들어가서 총장님이 나와갖고 막 연설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학위증을 막 온라인에서 나눠주고,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메타버스 상에서 UC 버클리 학생들이 졸업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신문에 특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이 그 Z세대도 메타버스에 굉장히 프렌들리하지만 특별히 이 알파 세대는요, 메타버스로 아마 자신들을 특징하는 세대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아이들을 모여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소셜이 이 그 알파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직 알파 세대들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 셀폰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아직은 적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개인 셀폰을 쥐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미국 사정을 보면 아직 엘레멘터리 스쿨 레벨에서 이 자신의 개인 셀폰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특히 이렇게 셀폰을 들고 다니게 되면요,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요, 이처럼 지나치게 연결된 사회적 삶에는 불리한 면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의 4분의 1이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라는 이런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정신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트웬지 박사님도 그렇고 마크 맥그린들 박사님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 개인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늦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미디어에 연결되고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왜 이럴까 하는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정신건강이 지금 이미 Z세대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Z세대처럼 정신건강이 굉장히 우울증이 급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어떤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에 이 아이들이 노출되는 걸 가능하면은 늦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들이 굉장히 주의를 둬야 될 사양이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이제 키워드는 글로벌입니다. 특별히 알파 세대는요, 굉장히 글로벌해요. 옛날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뭐 중국, 뭐 베트남, 뭐 호주, 이 아이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노는 게 다 달랐어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의 노는 게, 왜냐면 국가마다 다 국가색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다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로블록스 하고 있고요.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고요. 애들이 노는 게 똑같아요. 포켓몬 갖고 놀고.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한국의 초등학생과 저희 아이들이 노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어디에 살든 알파 세대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또래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무선 세계에서 알파 세대의 지식은 경계가 없고 그들은 블로그, 우정, 어휘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것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건도 있는데요. 실례로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요. 막 그 호주 산불이 이렇게 보도되면서 막 코알라가 막 타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요. 아, 코알라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 알파 세대 학생들이 코알라를 위한 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기부를 하는 막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요. 정말 이 알파 세대는요, 이제는 그냥 자기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돼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같은 기억과 생각을 공유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성입니다. 이건 글로벌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 키워드인데요. 알파 세대의 네 번째 특징은 이동성인데요. 이 세대는 공부, 일, 여행, 주거 등 삶의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청년들이 한 직장에 머무르는 평균 기간이 3년이래요. 3년 지나면 이제 직장을 이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직 때문에 엄청난 문제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건 이제 호주의 통계, 미국의 통계가 3년이라는 건데 인구의 포화, 경쟁의 포화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조금 너무 이제 인구가 포화되고 경쟁이 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나라에서 이 그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하고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알파 세대들은 이제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로 뭐 아프리카로 간다든지 더 기회가 많고 또 자신들이 배운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서 더 좋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세대가 될 거라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얼이 키워드였는데요. 알파 세대에게 이야기와 게임은 그들이 자주 접하는 기술과 비주얼 앱, 비디오와 콘텐츠로 쉽게 다가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시각적 세계는 알파 세대가 정보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이 알파 세대는요, 글을 읽지 않아요. 모든 정보를요,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미국에선 틱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알파 세대를 배우기 위해서 틱톡을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해갖고 가끔 이렇게 틱톡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틱톡에서 찾은 아주 은혜가 되는 자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레이스 자매라는 아주 그 어린 자매예요. 소년인데 Just Grace Here이라고 하는 틱톡 계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315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녀의 주력 컨텐츠가 뭐냐면 기도해주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도 이 소녀를 팔로우하면서 매일매일 기도가 올라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댓글들을 보면은 그레이스의 기도는 너무 파워풀하다. 그레이스의 기도로 인해서 나는 이 틱톡에서 은혜 받고 틱톡에서 위로받고 틱톡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수많이 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강단에서요, 아무리 메갈처치의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해도 315만 명이 한 번에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건 사실 좀 작년 세대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그레이스 자매는요, 한 번 매일 제 기도를 올려주는데 제가 그 그레이스 자매의 기도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인플루언서, 기독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요, 특별히 이 틱톡에 미국에 그리고 또 한국에 그리고 수많은 세계의 어떤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밀집돼 있는데 이 틱톡에서 기도해주는 이 작은 어떤 컨텐츠들이 이 315만의 팔로워들을 일으키고 이들이 함께 그레이스 자매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정말 이 알파 세대의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들이
정말 선교적 전략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소녀 인플루언서, 소년 인플루언서들을 격려하고 이런 어떤 소년 소녀들이 이 그 틱톡이라는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말씀을 전하는 공간으로, 왜냐면 어른들이 하면은 사실 젊은이들이 듣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기 또래 같은 친구들이 나와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레이스 자매를 보면서요, 이런 자매들을, 이런 형제들을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격려하고 양성해야 되겠다. 이 시대 알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구나. 저는 그 어떤 대형교회 메가철치 목사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랩업 하자면은요, 메타버스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 알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대화와 상호작용하는 멘토링을 도입해야 되는데요. 지금 Z세대도 그렇고 알파 세대도 그렇고요. 우울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해요. 이 세대들이 교회 오면은요. 목사님 저 너무 우울해요. 목사님 저 정말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런 호소를 할 때요.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근데 이게요, 그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우리 목회 리더십 해야 될 거는 이런 학생들이 우울해하고 그런 것들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소통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들이 체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면서 어떤 상담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그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만약 이게 이제 물론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치유가 되면 좋겠지만 심리학과 의학에 도움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런 연계성도 교회에서 강화해서 이 우울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의학적인 어떤 도움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알파 세대는요, 전 세계 글로벌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철치홈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받고 기도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 자매처럼 어린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같은 세대 인플루언서들을 지원하고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얘기보다는요, 같은 세대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같은 세대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 나눠주고 너무 파워풀해요. 그레이스 자매의 사역이요, 너무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맨날 자기 춤추는 영상 올리고 맨날 자기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그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정말 불특정 다수인 그런 어떤 틱톡이라는 공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 학생들이 많이 들끓는 그 공간에서 예수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인 강단 교육은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정보는요, 챗GPT가 이제 다 쥐고 있는 그런 세계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고 집단 토론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교회가 그 다음 세대 교육의 방법론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을요, 특별히 이제 학문적인 어떤 도구로 말씀드리자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토론의 문화가 지금 이제 굉장히 북미 기업 가운데서 각광받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 그 기독교 다음 세대 교육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퍼실리테이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오이코스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 인간의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들을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성육신적인 사역,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